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탁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1년 6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카이브에 공개된 두 편의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특이한 점이라면 두 논문 모두 구글에서 수행한 논문이고, 둘 다 아카이브에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논문을 약간 좀 병렬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의 기본 개념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은 제 이전 디스틸레이션 관련 세미나에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개념에 대해서 한번 훑을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두 편의 논문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 Knowledge Distillation, A Good Teacher is Patient and Consistent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최신 논문이고 아직 컨퍼런스나 이런 데 등장하지 않은 논문이라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고자 제가 저자들의 트위터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원래는 이 백그라운드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이 저자가 요즘 사람들이 인트로를 잘 읽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저자는 텐서플로우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횟수를 비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모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이 BIT 기반의 모델 5종류를 합한 것보다 그냥 레지넷 50 모델 다운로드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좋고 큰 모델이 현실에서도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프레션 하는 방법이 디스틸레이션 말고도 모델 프루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델의 파라미터 중에서 특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그 웨이트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패밀리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처 모델을 레지넷, 스튜던트 모델을 모바일넷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패밀리의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 논리지를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데요.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에서 이제 가중치를 쳐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 패밀리를 변경하는 게 어렵고 따라서 모델 구조에 디펜던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논문은 아닙니다. 대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실제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로버스트하고 이펙티브한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전달을 합니다. 미리 보자면 첫 번째는 티처와 스튜던트가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크롭이나 어그멘테이션 같은 이런 그 노이즈도 완전히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화를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서포트 포인트를 이제 매칭할 수 있는 펑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만 들어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소타를 찍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논문에서 이제 비교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오버뷰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지양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들로 언급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방법이 지향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펑션을 매칭하는 태스크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제시된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스드 티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시로 프리컴퓨티 티처, 노이즈 스튜던트가 있는데요. 이 프리컴퓨티 티처가 가장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면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학습 이터레이션 내에서 그 티처의 예측 분포를 추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거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티처 모델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메모리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튜던트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학습된 티처의 추론 값을 따로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미리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리 이 예측 값을 뽑아놨기 때문에 픽스드 티처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스튜던트를 학습할 때는 크롭이나 기타 어그멘테이션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픽스드 티처라고 하고요. 노이즈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셀프 트레이닝 기반의 방법인데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디펜던트 노이즈라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그림에서도 역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티처에 노이즈가 들어가고요, 스튜던트에도 들어가는데 서로 약간 좀 독립적으로 노이즈가 적용이 돼서 매칭이 되는 형태의 방법론입니다. 이거에 이제 예시로는 민 티처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 티처는 2017년 닙스에서 발표된 그 논문이고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디스틸레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스튜던트 모델을 거쳐서 아웃풋을 뽑고 실제 레이블 간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풋 이미지가 티처 모델에도 들어와서 스튜던트와 티처 간의 분포 간 그 컨시스턴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갖고 있어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민 티처 논문에서는 이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징은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은 티처가 고정된 상태지만 여기서는 티처가 스튜던트를 학습할 때 함께 업데이트 된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게 2017년이라서 그런지 당시에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이러한 개념이 잘 없었을 때라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한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티처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티처의 가중치는 이전 스텝 스튜던트의 가중치를 앙상블해서 구축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정이 999번째 스텝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번째 스텝에서는요, 이전 스텝들의 스튜던트 모델 가중치를 이렇게 모읍니다. 999, 998, 997, 그래서 첫 번째 스텝까지 가겠죠. 여기에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요, 이것들을 합해서 티처 모델을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데이트는 이미지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출력을 뱉게 되고 이렇게 스튜던트와 차이를 줄이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그림은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노테이션을 보면은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에 들어가는 이 노이즈가 이렇게 별도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디펜던트 노이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픽스드 티처와 이 인디펜던트 노이즈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는 좋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티처에도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동일하게
그 완전 동일한 노이즈로 스튜던트와 1대1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펑션 매칭이라는 부분도 동일하게 매칭되는데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지는 티처와 스튜던트 입력으로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같은 입력에 대해서 티처와 스튜던트가 같은 예측을 수행하도록 두 모델의 이제 펑션을 일치시킨다는 관점입니다. 티처의 파라미터가 좀 더 많지만 이 적은 양의 파라미터로도 티처의 그 펑션을 흉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 매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 저자들은 이 믹스업 기반의 어그레시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펑션 매칭이라는 방법을 좀 보조한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리지널 이미지 매니폴드에서 좀 여러 가지 서포트 샘플들을 좀 만들어서 펑션을 매칭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믹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두 개의 강아지와 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두 이미지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고 레이블 역시 원화수로 표현된 이 레이블 간에서도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입력 매니폴드 상에서의 그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펑션 매칭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믹스업을 그 어그레시브한 어그멘테이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이 믹싱 코에피션트 람다를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유니폼 분포에서 샘플링 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자의 트윗을 함께 또 첨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믹스업 기반의 그 어그레시브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가 꽤 많이 훼손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도 같은 인풋에 대해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펑션만 맞추면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정답은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관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이 새로 생각해 볼 법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이 펑션을 매칭시키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든 두 모델에 동일한 이미지만 입력으로 넣으면 어떻게든 펑션은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도 yes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자가 뒤에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5개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이미지넷을 비롯해서 좀 작은 사이즈와 미들 사이즈의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을 했고요. 티처 모델로는 BIT 방법을 빅 트랜스퍼를 사용한 레지넷 152 모델이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역시 같은 방식을 사용한 레지넷 50을 사용했습니다. 이 B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 그 비전 도메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에서 프리트레이닝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같은 이런 방법론들을 팁들을 좀 제안한 논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BIT가 그 자연어 처리에서의 로버타와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논문 제목이 페이션트와 컨시스턴트가 포함된 만큼 이 각각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시스턴시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실험이냐면 인풋 이미지가 그 티처와 스튜던트에 들어가는 인풋이 완전히 동일한가 아니면 동일하지 않은가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IND가 이제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학습된 스튜던트고 픽스가 앞서 말씀드린 픽스드 티처 그리고
이 IND가 그겁니다. 그 인디펜던트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same은 그냥 펑션 매칭 하지 않은, 그러니까 믹스업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인풋만 완전히 동일하게 한 실험이고요. 이 마지막에 맨 위에 있는 이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그레시브 어그멘테이션까지 적용을 해서 완전한 펑션 매칭을 수행한 그 방법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트레인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뭐 어큐러시 이런 측면에서 모두 제한하는 방법론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이상한 짤을 올려놨는데, 이거 왜 올렸냐면 이 실험의 가로축을 보시면 이게 10K가 만인데 단위가 에폭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넷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배치 사이즈를 4096 정도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만에폭씩 학습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우면서도 무기력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엔 페이션스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학습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실험한 내용이고요. 역시 여기서도 같은 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더 놀랍게도 밀리언 에포까지, 그러니까 100만 에포까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티처의 펑션을 모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 줄이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베이스라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 줄이 좀 다양한 옵션으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수행한 그 BIT 방식으로 수행한 레지네드 50이고, 티처가 이 맨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래치부터 시작한 이 스튜던트가, 그다음에 방금 전까지는 조금 이제 작거나 그 미들 사이즈의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이었다면, 이제 스케일을 이미지넷으로 키워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픽스드 티처 방법과 컨시스턴스 티칭, 그러니까 믹스업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은 그냥 인풋만 동일하게 맞춘 방법론, 그리고 펑션 매칭에 대한 성능 비교인데요. 픽스드 티처가 눈에 띄게 학습이 오래 진행될수록 눈에 띄게 좀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을 할 때 일반적인 뭐 옵티마이저 대신에 이 샴푸라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샴푸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른 에폭에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샴푸는 이제 그 옵티마이징을 할 때 뭐 세컨 오더까지 고려하는 이러한 방법론인데, 본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BIT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한 웨이트를 불러온 모델과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모델의 이제 오랫동안 학습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 보여준 그림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듯이 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불러왔을 때 조금 더 그 초반에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학습을 오래 하다 보면은 따라잡히게 되고, 마지막에는 뭐 약간 프리트레인 모델을 좀 추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처와 스튜던트의 펑션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이미지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아웃 오브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 푸드 데이터셋, 그러니까 음식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했는데,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측정할 때는 펫 데이터셋,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 데이터셋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같은 데이터셋으로, 분포가 같은 데이터셋으로 하는 게 성능이 더 좋겠죠. 그거는 당연한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림을 뭐 하나만 예를 들어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스튜던트 학습을 음식 사진으로 했고 밸리데이션을 음식 사진으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갑자기 강아지 사진을 줬는데, 이 한 30%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3번 중에 1번 정도는 때려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워낙 좀 클래스가 워낙 다양해서 이 펫과 어느 정도 유사한 그 이미지도 분명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도메인 간에 겹치는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BIT의 공식 레포지토리에는 이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학습한 모델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지를 디스틸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티처와 스튜던트가 완전히 동일한 인풋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풋 이미지의 그 매니폴드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오랫동안 학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보고 든 생각은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저처럼 뭐 에폭, 밀리언 에폭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빡세게 하고, 그 미리 그 티처 예측각 미리 뽑지 말고 그때그때 하면 누구나 저처럼 좋은 모델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할 만한 팁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정말 동작하냐에 대해서 고찰한 논문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은 스튜던트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알려져 있기로는 티처의 지식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과연 티처의 지식을 제대로 전달받는 건가 라는 것에 의구심을 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 전에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디스틸레이션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성능이고요. 두 번째가 이 새로 좀 설명을 하는 피델리티라는 개념입니다. 피델리티는 스튜던트의 예측이 티처의 예측과 일치하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스튜던트와 티처는 매우 다른 프리딕션을 나타낸다 라고 하고요.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셀프 디스틸레이션과 앙상블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의 캐패시티가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는 데이터셋이 많아질수록 이 테스트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반대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애큐러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른 결과이죠. 두 번째는 역시 티처를 좀 키워서 레지넷 56을 3개를 앙상블한 모델을 티처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럴 때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피델리티가 증가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뭐 이걸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소폭 증가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피델리티가 아무리 학습을 해도 80%를 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정말 디스틸레이션이 동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튜던트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실험을 참고했을 때는 티처의 지식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처의 예측과 스튜던트의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름에 맞게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NO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번째 관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 이제 일반화 성능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전 논문들과 다르게 스튜던트 모델의 피델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논문도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소개한 믹스업 이런 좀 섬세한 기법들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피델리티는 향상시키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굿 피델리티를 얻는 것이 정말 어렵다 라는 거고요. 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논문을 전개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 역시 이번 논문의 저자의 트위터에서 제가 캡처해 온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과 피델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각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화 성능은 탑 1 accuracy, 그리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expected calibration error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티처가 어떤 강아지 사진을 0.8의 수치로 예측을 했으면 그게 실제로 80%의 확률로 강아지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지, 이게 그 수치 간에 얼라인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이 본 논문에서는 사실 피델리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탑 1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티처와 스튜던트가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그 클래스끼리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탑 1 클래스 말고 전체적인 분포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모델 간 KL 다이버전스 역시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릴 챕터부터는 그 논리 디스틸레이션이 좀 피델리티를 잘 향상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모든 실험에서는 기존의 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사용되는 로스 중에서 그 앞부분에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알파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서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만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어떨 때 논리지가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모델인 르넷5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말은 즉슨 티처도 르넷5, 스튜던트도 르넷5가 되겠습니다. 티처를 학습할 때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200개의 이그젬플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용하면 데이터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테스트 애큐러시가 99% 이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는 상황을 가정해서 200개의 샘플로만 학습을 하고요.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전체 샘플, 그리고 영어가 알파벳이 좀 포함된 데이터셋인 이 엠리스트로 수행을 합니다. 그 결과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걸 해석하자면 데이터가 점점 이렇게 많아질수록 피델리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티처와 스튜던트 모두 레즈넷 56으로 설정을 해서 10바 100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티처는 시바백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시바백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겐을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좀 확보를 한 후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 시바100에 좀 상응하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합성을 진행했다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측 것 같은데요. 데이터셋이 점점 많아질수록 피델리티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간격이 앞서서는 5 단위였다면 여기서는 1 단위로 표시가 돼서 간격이 되게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데이터셋이 적을 때 스튜던트가 티처보다 성능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화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피델리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반대로 스튜던트의 일반화 성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셀프 디스틸레이션 실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스튜던트가 티처보다 그 일반화 성능이 높은 이 현상은 논문에서는 디스틸레이션이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덕과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셀프 디스틸레이션, 즉 티처와 스튜던트의 캐패시티가 같고 스튜던트가 티처에게 완벽하게 매치가 된다면 스튜던트는 티처를 아웃퍼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매치가 안 됐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 우연히 좀 좋아졌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 디스틸레이션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티처의 그 일반화 성능이 독립적으로 학습된 스튜던트보다 명확하게 좋다면 티처를 잘 따라하는 것 자체가 분명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원래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모티베이션이죠. 그래서 이 B를 보시면 여기선 티처가 레스넷 56을 이제 3개를 앙상블한 모델인데요. 피델리티가 데이터셋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이거를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그래도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역시 피델리티 자체가 80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죠. 그러면 좀 뭐 저도 그랬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이 그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굳이 우리가 왜 피델리티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3가지 근거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논리와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큰 티처와 작은 티처 사이에는 그 일반화 성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셀프 디스틸레이션에서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과 피델리티가 정비례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 많은 상황에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사이에서 일반화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비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피델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이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그 일반화 성능 차이를 줄이는 명백한 방향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해석 가능성에 대한 대답인데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블랙박스 모델의 그 논리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더 해석 가능한 모델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모델은 우리가 좀 딱 보기에 알 수 없는 그 데이터 내의 잠재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큰 모델의 지식을 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뭐 uncertainty에 대한 특성이나 그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처의 예측을 잘 따라하는
그러니까 높은 피델리티를 갖는 스튜던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understanding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디스틸레이션의 이름값을 하자는 겁니다.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티처의 지식을 스튜던트에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피델리티랑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특히 이 피델리티, 티처의 지식을 예측을 잘 따라하는지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디스틸레이션 동작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실험은 대부분 피델리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5를 겨우 넘기거나 80을 넘기지 못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피델리티가 낮게 나오는 그 원인을 저자가 몇 개의 가설을 내세우고 이를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키텍처는 약간 레지넷 같은 모던 아키텍처에서 로우 피델리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게 캘리브레이션 관련 그 논문을 찾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게 레지넷 같은 모던 아키텍처의 모델들이 르넷 같은 옛날 모델보다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제 VGG넷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레지넷과 유사한 경량이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결국엔 이 가설을 기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튜던트, 그러니까 티처의 예측을 따라하기에는 스튜던트의 캐패시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고요. 이 역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스튜던트의 캐패시티를 증가시켰을 때 피델리티 향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아이덴티피어빌리티랑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가설인데요. 먼저 아이덴티피어빌리티는 우리가 스튜던트를 학습하면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티처의 예측값을 매칭하도록 학습을 했는데, 이것이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티처의 예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없다는 가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관점은 일단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학습할 때부터 피델리티가 매칭이 잘 안 됐으면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의 가설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피어빌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적합한 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그 스튜던트가 테스트 데이터가 아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티처와 매칭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아이덴티피어빌리티 가설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사용해서 실험했을 때 피델리티가 향상되는지를 결과로 보았는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이런 플립이나 크롭 외에도 믹스업, 겐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믹스업이 가장 높은 피델리티를 보이긴 했지만 이것 역시 피델리티가 86%밖에 되지 않았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학습에 대한 그 조합과 관련된 실험이었는데요. 시파10 데이터를 랜덤하게 두 개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을 A와 B로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데이터로 티처를 학습한 다음에 스튜던트를 A 그리고 티처가 보지 못한 데이터인 B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다 사용한 A, B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일단 일반화 성능 그리고 피델리티 측면에서 모두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피델리티가 8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방금 이 4개의 가설을 제시한 이유가 로우 피델리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검증하고자 세운 가설인데, 이렇게 좀 검증을 해도 피델리티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피어빌리티에 대한 가설도 결국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가설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스튜던트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가 아닌 학습 데이터에도 잘 매치를 하느냐, 티처와 매치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일단 많은 데이터, 다양한 숫자의 데이터로 수행한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앞서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건 테스트 어그리먼트로 측정한 그림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피델리티가 증가하죠. 근데 역시 이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80%밖에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피델리티도 계산을 했는데, 우측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이 많아질수록 피델리티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애초에 학습할 때부터 스튜던트가 티처의 예측을 잘 매칭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최적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이런 몇 개의 어그멘테이션과 그리고 이걸 다 섞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수록 피델리티가 이렇게 또 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사실 스튜던트가 티처에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선 실험처럼 데이터를 합성해서 많이 늘리거나, 그리고 또한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 피델리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임의의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보지 못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티처와 매치가 되는 스튜던트를 찾으려면 적어도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티처와 매치가 되는 스튜던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 쉽지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저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내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것저것 좀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어그리먼트가 낮은지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하는데요. 모델은 레즈넷 20을 사용했고 10와 100 데이터로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전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티처와 스튜던트의 그 캐패시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학습을 더 오래 하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저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면 피델리티 향상이 있을까라는 의문의 실험을 진행했을 때 옵티마이저는 SGD랑 아담을 사용했고요. 에폭을 각각 1000에폭 그리고 5000에폭까지 추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래 학습할수록 이제 피델리티가 이렇게 향상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폭이 300에폭일 때 한 79%였고 5000에폭일 때 83% 정도였는데 이 한 5% 올리려고 몇천 에폭을 추가로 수행하는 이 비용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로스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이 실험에서는 이론적으로 최소 하나의 최적점이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티처의 웨이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티처와 스튜던트의 캐패시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스튜던트의 그 웨이트가 티처와 동일하다면 완전한 매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최적점은 존재한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의 그 값이 티처와 매칭하는지, 즉 스튜던트의 그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타 S는 스튜던트 모델 파라미터고, 세타 T는 티처 모델 파라미터, 그리고 세타 R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람다가 여기서 1인 경우에는 그냥 티처를 그대로 불러오는 걸 테고요. 람다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조절해 가면서 실험을 한 결과 아래 그림처럼 람다가 0.375를 넘는 순간 갑자기 피델리티가 확 거의 100에 가깝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서비스를 좀 시각화해 보아도 0.375일 때부터 티처와 스튜던트가 서로 좀 매칭될 수 있는 영역에 위치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설계한 그 파라미터 값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스튜던트를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처럼 높은 피델리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런 파라미터를 포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티처와 스튜던트가 같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애초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른 모델인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냥 비현실적인, 현실 상황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힘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첫 번째, 좋은 일반화 성능을 갖는 모델이 항상 좋은 피델리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가장 피델리티가 높은 모델이 가장 정확한 일반화 성능이 높지는 않더라도 티처의 예측에 대해서 가장 캘리브레이트 되어 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다. 즉 스튜던트의 캐패시티가 티처와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이슈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스튜던트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게 일반화 성능은 올릴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최적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경망의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요소가 좀 구조적으로 데이터의 그 일반화 성능을 좋게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디스틸레이션 관점에서는 이런 좋은 피델리티를 찾는 게 최적화 문제와 매우 좀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은 디스틸레이션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주장한 논문이라서 사실 읽는 게 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앞으로 좀 더 좋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장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